이어서 시공 사례를 봅니다. 먼저 일반 건축물인데 분당 세운동에 위치한 지상 12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이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리모델링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공 계획을 보면 현장 배치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지상 12층이니까 타워 크레인의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설공사를 보면 타워 크레인 해가지고 철골 자재, 옥상 콘크리트, 그 다음에 옥상 정원 토사, 냉각탑, 권상기 등 이제 양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의 위치를 정합니다. 타워 크레인 위치를 정할 때는 당연히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 여기에 위치를 정했고, 타워 크레인의 그 암이 전부 이렇게 도달이 될 수 있도록, 거리가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는 거죠.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타워 크레인 기초를 설치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타워 크레인 기초 설치한 사례가 되겠고, 요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 되겠죠. 여기 이제 사진이 됩니다. 여기 이제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설치되고, 여기 이제 붐이죠. 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양중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비계인데, 외장재 철거 커튼홀 설치를 위해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배치도 상에서의 부위별 시스템 비계 설치에 대해서 교육, 그 다음에 비계 기초 잡기 설치, 그 다음에 비계 보강용 벽 이음 설치, 저층부 시스템 비계 및 방진막 설치,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 설치 방염 처리된 PVC 방진막 설치 완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계 공사 개요가 되겠죠. 이제 비계가 쭉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방진막이라든가 펜스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스템 비계와 방진막을 세웠다.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본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시스템 보강용 벽 이음 설치. 이제 시스템 비계와 벽, 기존 벽하고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벽 이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및 기초 잡기와 설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PVC 방진막, 이제 방진막 설치되는 상태죠. 그다음 워크 플랫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되고 완료된 상태. 그다음에 워크 플랫폼, 지금 아까 여기서 설치된 워크 플랫폼, 커튼홀 패널, 덕트, 기타 마감재를 양중하기 위해서 적재하중 2500kg, 속도 분당 7m 그런 워크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워크 프레임 설치된, 이게 이제 워크 프레임 설치된 상태고, 설비 공조 덕트 자재, 그다음에 알루미늄 커튼홀 자재를 양중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공조 덕트 자재 양중. 지금 여기 이제 설비 이렇게 들어 올린 사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커튼홀, 여기 커튼홀을 지금 들어 올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공사. 철거 순서는 내부, 외부, 구조물선 이렇게 철거를 하고, 실제로 효율적인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철거 공사의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계획을 어떻게 철거할 건지, 철거 순서라든가 위치의 범위 이런 걸 정하고, 그 다음에 반출 계획 준비, 그다음에 내부 철거, 폐기물 반출, 외부 철거, 그다음에 구조물 철거. 그래서 내부, 외부, 구조물 순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부하고, 구조물 철거하고, 그래서 이제 실행, 반출 계획, 그래서 내부 철거, 반출 계획, 반출, 그다음에 외부 철거, 구조물 철거. 그런 프로세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 철거를 보면, 이제 저층부터 진행하면 철거 완료 후 먼지 제거까지 마친 층에 대해서 상층에서 투하하는 폐기물, 먼지 등의 저층부에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철거층 순서는 이제 상층부터 한다. 아무래도 밑 이렇게 층이 있으면 여기를 철거했는데 요 위에서 또 철거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먼지들이 좀 쌓이겠죠, 날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철거하고 그 다음 철거하고, 그래서 상층부터 한다. 그래서 천장재 그 철거, 그 다음에 천장틀 철거, 벽마감, 칸막이, 벽, 그 다음에 철거제 정리, 이런 순서로 층에서도 내부 철거를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소 작업 때 이용을 해서 앞면 철거를 하는 거죠. 지금 앞면이 많이 날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 장비를 여기서 철거하는 거. 앞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물질이니까 충분히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출 준비 및 반출이 있습니다. 반출과 철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현장 관리상 수월하며, 낮에 철거와 반출을 하고 야간에는 투하를 하면서 사이클을 돌린다. 그래서 낮과 밤에 반출할 때에 적절한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 현장에서는 이제 낮에 반출하고 밤에 투하했다. 이제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례 현장에서는 13개층의 절반 정도를 내부 철거 완료 후 반출하고, 다음 반출 위치인 기존 에스컬레이터를 제거하고 일주 소요됐다. 여기 에스컬레이터까지 제거하는데 일주일 소요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철거팀이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 철거가 난해하여 중간에 철거팀을 전수시키고, 최초 사례 현장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던 팀이 설치 순으로 철거했다. 이건 이제 요 현장 사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철거팀의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현장 특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위에 H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윈치 설치, 그 다음에 인양 와이어 설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소를 설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볼트 제거, 그 다음에 산소 절단, 그 다음에 인양 하역, 그 다음에 소절단, 그 다음에 반출 순으로 이제 철거할 때에
철거물들을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외 반출, 야간, 그 다음에 철야를 했다. 폐기물 투하, 주간에는 이제 반출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껌껌하니까 투하를 해도 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민원 발생이 적겠죠. 밤에 안 보이니까 잘. 좀 이렇게, 뭐, 원래는 이제 충분히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투하를 해야 되겠죠. 투하된 폐기물, 기타 출입구 폐기물 차량 출입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투하를 다 하고 난 뒤에 철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철거를 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는 고재 환수비라는 얘기 있다. 고재 환수비, 즉 뭐냐면 이제 폐기물 철거 시 고철, 스코보드, 합판 등을 분리해서 배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고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분류한다 이거죠. 층내에서 고철 그리고 비고철 분류해서 밤 사이에 이제 분류된 폐기물을 투하했다. 하루는 고철 투하고 또 다른 하루는 비고철 투하고 이런 방식. 이것도 이제 방법의 그런 운영상의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투하된 폐기물은 주간에 이제 투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그것도 반출해야 야간에 투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각 층 내의 폐기물은 투하로 하는 것이 이제 리모델링에서 폐기물 소음반에 적합한 방법이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뭐 이것도 좀 철거할 때 폐기물에 대한 그 운용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소음반에서 지상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이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봐두면 되겠고, 어떻게 했는지 투하하고 투하하고 각각 여기 이제 그 홀을 뚫어서 홀에 이렇게 투하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긴 폐기물들을 이렇게 투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물 소음반, 이제 미니로터에서 집게차로 이제 소음반해서 미니로터라는 집게차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철거제 투하, 에스컬레이터 피트,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구멍 뚫린 철거된 이 부분에 이제 철거를 하는 거고, 굴삭기 정리, 그 다음에 미니로터 상차, 그 다음에 반출, 미니로터 이제 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폐기물 투하 후 집화장 내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집화장비 이용 철거, 그 다음에 폐기물 상차, 해서 소음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실내의 그 폐기물들은 이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외부 철거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 간판유 철거, 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양물 크레인이라든가 와이어를 결석한 다음에 간판을 떼어내야 되기 위해서 이제 빔, 산소를 이제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양중한 다음에 인양물을 이제 조그맣게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반출한다. 여기 보면 사진에 5개 철제 비상계단 설치 전하고 이제 크레인 이용 5개 철제 계단 설치 후에서 이제 그 간판유에 대한 철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랑 철거.
범랑 철거는 이제 단열재 제거하고 실리콘을 제거하고 볼트 제거, 그다음에 범랑 제거, 그다음에 트러스 산소로 이제 그 절단, 그다음에 조그맣게 해서 이제 인력으로 소음반해서 반출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범랑 조족별 이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이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범랑 내부 단열재 철거. 이제 요거 깨어나면 이제 철재가 있고 단열재가 있겠는데 이것도 철거하는 거죠. 그리고 범랑 인력 철거. 이 같은 경우 4인 1조로 해서 철거 작업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례, 일반 건축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10.5평 455세대를 이제 리모델링한 사례에서 시공계획을 이제 검토한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가설 배치도. 이제 가설 배치도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아파트, 여기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고 좀 크게 봐야 되나? 잘 안 보이는데. 호이스트가 여기 있고, 그죠? 각각에 맞춰서 이제 뭐 가설 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공사. 압구정동 아크로빌 리모델링 공사에서 철거공사 범위를 정했다. 5-28처럼 여기 이것처럼 이제 철거공사 28이 어딨죠? 여기 있네. 28 철거공사 범위. 그래서 지금 여기 아파트인데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철거할 건지 정한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발코니하고 이제 동쪽 외부 계단, 기존 코아, 옹벽 이런 것도 이제 철거 과정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북쪽 발코니 철거, 이제 발코니 철거하는 광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발코니를. 그 다음에 철거 후 전경에서 철거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철근 배근이 되는 게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쪽 외부 계단 철거 중인 사례. 그 다음에 계단 철거 후, 그 다음에 기존 코아 철거 과정, 코아를 지금 이제 철거하는 사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코아를 철거하고 난 뒤에 보면 코아가 이제 다 철거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존 내부 옹벽 철거죠. 이제 옹벽 철거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좀 보면,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시공시 유의사항, 가수공사와 철거공사를 중심으로 공정별 검토사항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실제 일반 건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사례, 시공계획 부분을 한번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시 도면을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실사해 보면 건물의 치수, 내경, 외경, 층고, 편차, 레벨 등이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고, 그래서 기존 건물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사전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에 공사에 반영해야 된다. 단기간 공사 일정은 리모델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주어지고 시행착오로 인한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초기에 계획 단계에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거 공사 시 소음, 분진, 그 다음에 진동 발생을 억제하여 법 기준 이하로 관리해도 금전 보상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공사 중 재사용 가능한 장비, 배관, 배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제 발주처와 협의, 변경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공기가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착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이제 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하드한 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속도가 신축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므로 안전사각지대, 안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체 간 계약 항목에 없는 추가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범위라든가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선후 공정 간 간섭이 많은 공정은 이제 통합 발주해서 관리 책임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인데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 그 다음에 철거 공사의 시공 진행 프로세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시공상 위험 요소, 리모델링 공사의 친환경 요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사례라든가 철거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시 고려해야 될 안전관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놓기 바라고, 이어서 내진 보강 공사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 공사의 개념, 프로세스, 내진 보강 공법, 그 다음에 사례 내용이 되겠고, 자, 먼저 내진 보강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지진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대만, 중국, 그래서 그런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포항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한 지진이 이제 빈도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건축 구조 설계할 때 내진 설계가 이제 강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내진 설계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설계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제 이미 20년, 30년 지난 그런 건축물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20년, 30년 전에는 내진 설계가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내진 설계를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증축, 평면의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내진 보강 공법이 건축비, 공기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지진의 특성을 이제 알고, 지진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내진 보강 설계 사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내진 보강 공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지진 피해 사례하고 분석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지진 피해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손상 모드, 그 다음에 붕괴 모드, 이제 지진에 의해서 건축물이 손상되는 그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붕괴, 손상을 넘어서 붕괴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모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면 1층 기둥에서는 이제 주각의 전담 파괴가 이제 가장 많았다. 이제 지진이 발생한 발생한 나라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1층 기둥에서의 주두하고 주각의 전단 파괴가 많았다. 전단으로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요 기둥의 요 부분, 기둥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즉 기둥에서 보면 전단이 되는 거죠. 전단에 대해서 특히 이제 1층의 주두 이 부분이라든가 주각 이 부분에서 이제 파괴가, 손상이나 붕괴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휨 파괴, 그 다음에 기둥의 중앙에서의 사장력 파괴. 중앙에서의 사장력 파괴라는 것은, 여기 기둥을 요걸 좀 떼어내서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요 기둥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크랙이 이런 식으로 사장력 파괴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두, 주각, 전단 파괴, 휨 파괴, 사장력 파괴, 중앙에서의 사장력 파괴. 여기 이제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됐을 때의 건물에 미치는 그 영향, 붕괴 모드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단 파괴는 이제 추상적인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에서의 콘크리트는 주로 이제 추상 파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파괴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발생과 동시에 내력이 저하돼서 이제 부재의 수평력과 연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붕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중앙에서 X자형으로 발생하는 전단 파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 거죠. 크랙이 생기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X자형으로 생기는 전단 파괴는 이제 사장력 파괴, 아까 사장력 파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각에서 휨 파괴. 이거 이제 서로 이 복합적으로 이제 전단 파괴하고 휨 파괴가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단 파괴다 이렇게 보고, 휨 파괴는 주근의 항복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상 모드로 전단 파괴에 의해서 인성이 크고 부재의 변형 능력을 높게 한다. 그래서 휨 파괴가 생기면 이 기둥의 주근이 요 안에 지금 주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됐을 텐데, 주철근에 이제 철근의 항목 강도에 도달해서 손상 모드로 되면서 이 전단 파괴에 비해서 이제 그 인성이 크고 그다음에 부재의 변형 능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진에 의한 손상 모드를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연대별로 분류하면 전단 보강근 이렇게 백언덧 이제 1970년대 이전에는 기둥 전단 파괴와 사장력 파괴가 현저하게 컸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전단 보강근을 이제 배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그 지진에 의해서 전단 보강근이 적어서 생기는 전단 파괴 또는 사장력 파괴를 피해 현황을 보고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휨 파괴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전단 보강이 크게 강화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설계는 이제 필로티 형식의 기둥 담부에서의 휨 파괴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단에 대해서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진이 그 위에 발생이 돼서 피해 사례를 보니까 전단 보강에 의한 전단 파괴는 많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휨 파괴에 의한 그 기둥의 담부, 기둥의 끝부분에서 휨 파괴가 생기더라 이런 걸 이제 피해 사례를 알게 된 거죠. 특히 필로티 형식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파괴 형식에 따라서 지진 피해가 이제 거듭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진 보강이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각에서의 전단 파괴는 전단 보강근에 의한 구속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소송 변형 능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고 전단 파괴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사장력에 의한 기둥의 전단 파괴는 부재 중간부에서의 전단 보강근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단 파괴나 또는 사장력 파괴 이런 것들이 사장력 전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단 보강근에 대한 그 설계, 내진 설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단 보강근을 이제 조밀히 배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죠, 주각에서의 휨 힌지가 발생하고 소송 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손상 모드에서
모드에서 붕괴 모드, 그래서 붕괴 모드에 이르지 않도록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화 건축물들,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진 보강이라는 개념이, 내진 설계라는 개념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 발생이 되면 상당히 이제 붕괴 위험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내진 보강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괴, 대파된 건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둥 붕괴형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다. 기둥은 연직 하중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재이고 최종 붕괴형으로 상정해서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기둥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이제 충분히 해서 내진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지진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파괴될 것인가, 이제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 보, 벽 등의 구조 부재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뼈대만 남기고 철거를 했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기둥, 보, 벽 이런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내진 보강을 설계를 해서 내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연직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부재는 이제 추송 파괴라 해서 수평 내력이 저하하게 된다면 연직 방향의 내하력도 동시에 저하되겠죠. 당연히 추송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건물 중량을 지지할 수 없게 되어서 연직 방향으로 이제 파괴가 된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진성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의 내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둥, 보, 부재, 구조 부재재 이런 주요 구조 부재는 휨 파괴 이전에 전단, 그다음에 부착 파괴, 이런 추동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기둥의 연집 방향 내하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서 기둥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내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둥보다도 이제 보의 휨 파괴를 선행시키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지금까지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내진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내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가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철골 구조에서의 내진 지진 피해를 살펴서 내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철골 구조는 이제 1990년대 중반에서 까지는 지진 피해를 입은 구조물의 강구조의 탁월한 변형 능력에 대소성 변형에 의한 손상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에 이제 노스리지 지진 또는 일본의 고베 지진, 1995년의 고베 지진에서는 이제 부재, 특히 이제 접합부, 철골은 이제 접합부가 주요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접합부와 이제 기둥에서의 추선 파단,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기둥하고 보호 접합부의 파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둥, 여기서는 이제 각형 강광 기둥 상태고, 요게 보인데, 이때 보는 이렇게 이제 용접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모살 용접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맞댄 용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때의 이 기둥과 이 보, 여기에
지금 파단이 지진에 의해서 파단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파단, 즉 지진에 의한 피해가 이렇게 잘렸다는 거죠. 지진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스칼랍의 저변의 모재, 여기에 스칼랍 저변의 모재에 파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용접이 되어져 있는데, 플랜지 측에 이제 용접이 플랜지 측에서 지금 파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건 다이아프램 쪽에 파단이 생기고, 다이아프램의 모재에 파단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칼랍인데, 그리고 보의 외부, 그 다음에 보 하부 플랜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HB입니다. 이렇게 보면 HB. H빔이 이렇게 H빔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이제 플랜지 이렇게 얘기하죠. 플랜지.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의 이제 그 웹이 요 부분이 되고, 보의 하부 플랜, 이거 이제 상부 플랜지가 되고, 이 하부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플랜지 측에 이제 파단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칼랍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와 기둥과 보의 그 다이아프램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관통형 다이아프램을 배치해서 접합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파단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고베 지진에서 철골 구조 접합부의 파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그래서 거의 이제 보의 하부 플랜지에서 집중이 돼서 파단이 생기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부에 있는 플랜지를 얘기를 했었죠. 하부 플랜지 파단은 이제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스켈럽의 이제 밑면부, 그 다음에 엔드탭 부분, 그 다음에 용접 지단부, 이런 기점에서 이제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지 모재, 다이아프램 모재, 플랜지 측의 열 영향부,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단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베 지진에 의해서 철골 구조의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파단의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면 강제 인성 부족, 그 다음에 초원에서의 충격, 에너지 흡수 능력 부족, 후반 사용에 의한 변형 능력자, 그 다음 스칼랍과 같은 단면 결손에 의해서 단면 결손 부분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쪽에 응력 집중이 돼서 파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 기둥에서의 추상 파괴는 세 종류의 기둥에서 추상 파괴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의 빌트업 기둥에 사용된 디귿형 아변 형광에 의한 상자형 단면, 그 다음에 브레이스 구조의 기둥에서의 냉각 선형 각형, 그 다음에 순 라멘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층상 부분에서 쓰인 그런 각형,
그래서 추송 파기가 세 기둥에서 생겼는데 첫 번째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그 상자형 단면에서 생기고, 두 번째는 브레이스 구조에서의 각형 기둥에서 생겼고, 세 번째가 순 남형 구조에서 그 각형 기둥에서 생기더라, 파단이 생기더라, 추송파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스의 경우는 이제 평각, 산형각 등의 이제 비교적 작은 단면을 사용한 경우 이제 생겼고, 단부는 이제 거셋 플레이트에서 이제 그 볼트로서 접합한 형식에서의 부지 자굴 위에 볼트 접합부의 파단이 생겼고, 그 다음에 거셋 플레이트의 모살 용접부 파단, 그 다음에 접합 파단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그 다음에 구조체 잔류 변형이 크게 나타나거나 붕괴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관, H형강 등과 같이 이제 비교적 큰 단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재 자굴 외에 각형 강관의 관관벽이 이제 단부에서 국부 자굴로 된 경우도 있었다. 파단은 이제 생기지 않았지만 국부 자굴은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접합부 부분에서 이제 손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거셋 플레이트 면 외에 휨 변형, 고력 볼트 마찰 접합에서의 미끌림, 볼트 파단, 이제 지진력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변형이 생기거나 파단이 생겼다, 이렇게 이런 피해 사례가 이제 조사됐다, 이런 얘기고, 주각의 경우는 이제 앵커 볼트의 파단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에서 1층에 현저한 잔류증 변형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둥이 거의 변형하지 않고 건물의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통째로 기둥이 1층에서는 이 기둥들이 통째로 이렇게 지진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동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반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초와 기둥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파단에 이르지 않았으나 앵커 볼트가 인장력에 의한 신장 혹은 인발 되는 경우도 있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단이 일어나기 전에 앵커 볼트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뽑히는 경우죠. 인발 뽑히는 경우가 이 피해 사례로 조사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